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영화 감상회 주간 박스오피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꿋꿋하고 줏대 있는 주간으로 개성 있는 박스오피스를 만들어가는 주간 큐레이터 베베. 키키입니다. 박스오피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박스오피스란 원래 매표소를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의미가 확대되어 영화나 공연 등의 흥행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죠. 저희는 이 개념을 저희만의 작은 감상회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큐레이터 각자의 주관대로 영화를 추천하면서 조금 더 사적인 해석을 추가해 볼 텐데요. 여기 계신 PD님과 작가님 두 분이 관객이 되시고 저희가 추천한 영화 중에 두 분의 흥미와 재미를 더 이끌어내는 작품이 주간 박스오피스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 모두 다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성도 정확도도 뭐 거의 없지만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감상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작을 장식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별 해는 밤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아쉬운 마음에 지친 시간이 한참 넘은 시간까지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밤 늦게까지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웹툰 보고 웹소설 보고 유튜브까지 다 훑어보면 밤을 꼴딱 새는 일이 아주 많은데요. 이제 곧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다음날 힘들어 죽을 걸 알면서도 굳이 잠들기 싫은 이런 마음 어떤 영화로 달래보면 좋을까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자기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그러는 밤은 저만의 시간이 모자랐을 때, 하루 중에. 그럴 때 가장 나만의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나랑 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에 조금 더 늦게 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네. 키키 저를 위한 시간이 저는 몹시 부족한 것이 저는 이제 아기가 둘인데 이제 5살이랑 3살 아기예요. 손이 엄청 많이 가고 하루 종일 시달려요. 진짜 그러겠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잠들면 그렇게 자기가 싫더라고요. 그럴 때 뭘 뭐예요? 해도 재밌죠. 그럴 땐 뭘 해도 재밌죠. 최근에 다이소에 한번 갔다가 그 시드비즈 이렇게 세트가 무지개 색깔 세트가 있어서 2,000원짜리 하나 사왔는데 그거 이렇게 낚싯줄에 끼워서 반지 만들고 팔찌 만들고 하는 거에 요즘 좀 빠져 있어서 그거 하다 보면 2시고 3시고 시간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자고. 그렇게 자고 7시 반? 8시? 왜냐면 애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같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휴일이고 뭐 공휴일이고 상관없이 반드시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자기 싫고 잠도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제목이 정말 직설적이죠. 이 작품은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감독님은 호호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계속 아날로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시다가 처음으로 디지털 영화로 도전을 하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출연하는 배우로는 오웬 윌슨,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요. 마리온 코티아르, 아드리아나라고 이 영화에서 히로인의 역할을 하시는 배우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맥아담스, 이네즈라고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 역할로 나오는데 그 노트북 영화 아시나요? 영화 제목만 들어봤어요. 거기에도 출연을 하셨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보셨어요? 네. 네. 거기에서도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또 오이 오빠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저도입니다. 거기에서 봤던 이 여배우의 얼굴이 저는 좀 익숙하더라고요. 자, 내용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베베는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나요? 저 베베의 추천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한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의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곡중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 역할을 윌 스미스가,
아들 크리스토퍼의 역할을 제이든 스미스가 연기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당시 미국의 경제 불황 시기였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했고요. 그 당시에 홀로 아들을 키우며 행복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흥미롭게도 세계적인 금융인 크리스 가드너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당시 힘들었던 미국인들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요. 더 흥미로운 점은 영화 배우 윌 스미스와 제이미 스미스의 관계가 진짜 레알, 찐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연기 케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포 주의하시고요. 제 추천 영화부터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골밀도 스캐너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웹판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2대는 팔아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드너네는 초기엔 이 의료기기를 가지고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이 의료기기를 전체를 다 사들여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이 의료기기가 너무 고물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 거죠. 여기에서 플러스로 80년대가 미국의 경제 불황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겹치니까 가드너의 인생이 크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의 친구도 가드너를 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가드너의 곁에는 아들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 와중에 애도 있어. 그죠? 아, 짠하다. 그러던 중 가드너는 뜻밖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식 중개사 딘 워터라는 회사의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이분을 만나면서 가드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 근데 나는 왜 그럴 수 없었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가드너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드너는 딘 워터 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가서 6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정직원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만듭니다. 가드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행복이 이 딘 워터로 시작되는 거죠. 자, 가드너의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가드너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재밌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조금 드리고자 제가 생각하는 아주 주관적인 감상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윌 스미스. 그 배우 자체가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리고 저는 영화 알라딘을 보고 윌 스미스 배우님의 매력에 완전 빠졌거든요. 아, 실사 알라딘. 네. 의뢰 알라딘으로 나오나요? 네, 지니로 나와요. 지니로 나오는데 이렇게 램프에서 나오나요? 네. 근데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그렇구나. 처음에 첫 등장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배우를 막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분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파란색으로? 네. 아,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연기를 재치 있게 잘하고 자연스럽게 그 와중에 잘 네. 하기 쉽지 진짜.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연기의 왕이다. 거기에다가 노래까지 원래는 가수더라고요. 윌 스미스 배우님이. 그래서 거기서 Friends Like Me 라는 주제곡을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거기에 한동안 빠져가지고 한 3달 동안 그 노래만 들었어요. 저 알라딘이 보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이걸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영화에는 이런 지니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윌 배우님의 매력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윌 배우님의 연기의 깊이와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장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딘 워터 인턴십 면접 전날에 가드너가 벌금 체납으로 경찰서에 구류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면접 날에 풀려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소개했을 때 가드너의 곁에는 아들밖에 안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버리면. 그치? 공감한다. 그래서 가드너가 정말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처절하게 외치지만 경찰분들은 안 된다. 나갈 수 없다. 내일 나가야 된다. 벌금을 완납을 해야지 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내키진 않지만 아내 린다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혹시 돌봐줄 수 있냐 하고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다음 날에 가드너는 양복 차림도 아니고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서 그대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솔직히 면접관 입장이라면 이런 면접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저는 1초 만에 다시 나가세요.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면접관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미국의 대기업은 네. 다르네요. 그러면서 크리스에게 크리스, 내가 셔츠도 안 입고 면접 온 사람을 채용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가드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바지를 입었나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장난 아니죠. 당당하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다르게 느낀 건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 중 하나이기는 한데 그 유머러스한 대사 뒤에 가드너의 표정엔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나는 꼭 이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나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대답을 하는데 아 진짜 마음 한구석이 되게 찡하면서 좀 부모님의 사랑이 뭘까? 좀 이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깊이가 뭘까? 저는 부모가 안 돼봤으니까 그거를 좀 실감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장면 속에 윌 배우님의 좀 진중하고 섬세한 연기를 함께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뛰쳐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맞아. 맞아. 그 달려가는 그 장면이 진짜 처절해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페인트 진짜 덕지덕지 얼굴에도 막 묻어있고 달려가는데 그 면접 시간에 맞추려고 막 달려가는데 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맞아. 델롬델인가? 역시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르다. 그릇이 다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가드너의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부성애입니다. 어쩌면 가드너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들 때문이지 않나 생각했어요. 호황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그저 함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이죠. 영화의 모든 장면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노력을 되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아내 린다와 이혼할 당시 가드너가 아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크리스토퍼는 나랑 함께 살 거야 하는 장면이나 앞에서 언급했던 벌금 체납으로 구류될 당시에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윌 스미스 배우님의 연기가 진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진짜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 내가 감히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랑을 상상도 할 수 없구나.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드너를 보면서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가 굉장히 부럽다고 느낀 장면이 있었는데 농구 씬이 있어요.
어느 한 건물 옥상에서 가드너가 크리스토퍼와 함께 농구를 해요. 크리스토퍼가 자기는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드너가 그때 정말 매정하게 너는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뼈 때리는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하기에도 지금 어렵고 벌금도 계속 체납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의 농구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아빠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그 말을 들은 크리스토퍼는 당연히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농구공을 팽 하고 내팽개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가드너가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 설령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꿈이 있으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조언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 진짜 멋진 부모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달콤한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소리만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애정이라고 조금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쓴소리가 필요할 때는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쓴소리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다 하면은 기다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진짜 사랑이 아닐지 애정이 아닐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크리스토퍼를 가장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인 부모님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아.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게 진짜 멋지고 크리스토퍼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아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혼내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애기가 자꾸 저 닮아서 춤을 약간 삐그덕거리게 춰요.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추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이에요. 아들아, 춤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다른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진솔하게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라고. 그건 포기하자. 다른 거 좀 같이 알아보는 걸로. 좋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해피니스의 철자가 HAPPINSESS잖아요. ESS의 철자에서 I가 아닌 Y로 철자를 표기를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감독님의 의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기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초반에는 가드너가 크리스토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그 건물 벽에 Y자로 적힌 해피니스의 단어를 발견하고 관리인에게 건의를 해요. 행복의 철자가 틀렸어요. Y가 아니라 I여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왜 어떤 느낌이 오죠? Y? 오케이. 자, Y? 한 번 더. 또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길을 걷다가 크리스토퍼가 가드너에게 보트 이야기를 해요. 이 보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옆으로 보트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도와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런가 보다. 또 다른 보트를 탄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가요? 또 묻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왜 저를 그때 구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트를 2대나 보내줬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영화 초반의 벽화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는 뭐지?
라고 생각했다가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를 딱 들으니까 뭔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이 영화의 메시지는 실제 인물 가드너가 나는 왜, why 행복하지 않은 걸까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나치고 있는 행복의 기회들이 내가, I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영화를 보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흔들고 좌절시키는 고난이나 역경, 거친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해석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지 저희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화의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영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인데요.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파리의 몹시 아름다운 풍경들이 세피아 톤으로 한 장씩 이렇게 착 넘어가고 그 영상이랑 같이 테마곡이 나오면서 영화 내용 시작 전에 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저는 이미 여기서 넘어갔어요. 솔직히 파리나 유럽은 저 이렇게 고생하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영상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감성적이고 그 파리의 거리에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은 그 오후 4시 20분 정도 될 때 세상이 온통 그 금빛으로 물드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들에 파리로 가 있는 느낌. 그리고 또 비 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비 오는 장면에는 비 오는 거리 알지. 저는 이제 비 맞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그 카페 안에서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지나고 길 남자 주인공이고요. 이네즈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이네즈의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파리에 두 사람이 오는데요. 길은 그런 파리의 소소한 것들, 뭐 거리의 상점이라든지 집들의 지붕, 파리의 거리 이런 것들을 찬미하고 동경합니다. 앞장면에서 쓱 하고 지나가는 설정이 있는데 약간 어벙해 보이는 길이 의외로 헐리우드에서 되게 잘 나가는 작가로 그리고 또 베버리 힐즈에 수영장까지 딸린 대저택이 있다라는 걸로 약간 이렇게 멘트로 쓱 하고 지나가요. 그런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 그가 파리의 소소하고 소박한 생활들을 동경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랑 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부모님 이거 좀 잘못됐다 그죠?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여행을 왔어. 너무 불편한 여행 아닌가요? 이거부터 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길과 이네즈는 밥을 먹다가 우연하게 소르본느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받았다는 이네즈의 잘난 남사친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느글느글하게 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요. 근데 그 배우는 이렇게 여행 가이드를 자기가 파리에 대해서 잘 아니 내가 여행 가이드를 해줄게 하면서 잘난 척을 하고 으스대면서 이네즈에게 자꾸 자기를 어필해요. 뭐 여자친구 같은 여배우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약간 껄떡대는 캐릭터예요. 그런 잘나 보이는 남사친에 비해서 그 이네즈의 남자친구 길은 약간 이렇게 좀 찌질하게 나와요.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뭐 그래서 이네즈는 약간 자기 남자친구 무시하고 남사친 너 정말 멋있다 너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되죠. 아무튼 그 남사친과 이네즈에게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길은 혼자서 파리의 밤거리를 걷게 됩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그러다가 또 길을 잃어요. 정말 찌질의 극치 아니에요. 그 와중에 또 길을 잃어요. 이거마저 좀 짠하죠. 자정까지 걷다가
종소리를 그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종소리와 함께 뜬금없이 오래된 푸조 자동차가 이렇게 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그 파리지앵 같은 파리지앵들이 길은 이름은 모르니까 거기 아저씨 우리랑 같이 파티에 가지 않을래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신매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라고. 이거 파리 감성이니까 가능한가? 뭐 그런데 아무튼 그 우와. 사람들을 따라서 차를 타고 어떤 카페, 그러니까 카페 그런 곳에 가는데 그 파티에는 길이 동경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예술가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인데 그 예술가들이 우글우글 잔뜩 있었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언급이 되던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 거죠, 길은.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소소한 재미 중 하나로는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명언? 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콧 피츠제럴드. 뭐 이분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해밍웨이는 알죠? 네, 알아요. 살바도르 달리? 몰라요. 몰라요? 네. 피카소는 알아요. 알겠지. 이런 되게 유명한 예술가들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뭐 지금 모르는 사람도 꽤 있었던 것처럼 생소한 인물들도 많지만 뭐 해밍웨이나 피카소처럼 진짜 너무 유명해서 친숙한 인물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인물들이 나올 때는 길이 자꾸 이런 표정 지으면서 바보 같은 표정. 이런 얼빠진 표정 지으면서 자꾸 놀라거든요.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고?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나도. 거지. 그래서 공감 못하는 장면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전 특히 그 첫 장면에 나오는 스콧 피츠제럴드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작가, 소설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소설 작가들이 꽤 많이 나와서 그분들은 전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렵긴 하겠다.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알아가는 거죠, 뭐 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런 예술가들을 다룬 이 영화에 나오는 예술가들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영상 보기 귀찮으시면 블로그 같은 거 찾아봐도 그 실제 인물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 실제 예술가들의 작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작품의 제목 보면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미리 영화 보기 전에 약간 스포가 될지라도 미리 찾아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더 그 길의 놀라움과 같이 진짜 그 놀라움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면서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 중에 저는 약간 눈이 쫙 트였던 게 해밍웨이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인정. 뭐 캐릭터가 매력적인 것보다 그냥 배우의 외모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눈이 좀 이렇게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는 해밍웨이 하면 그 사진 떠올리면 이렇게 하얀색 수염 덥수룩한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젊은 청년까지는 한 30대 정도의 해밍웨이로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배우의 얼굴이 다 했다. 연기도 좋지만 저희 외모 잘 안 보는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자꾸 외모를 봐요. 아무튼 해밍웨이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예술가들 사실 모르고 봐도 영화 자체가 영상이 아름답고 그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되게 앤틱하고 예쁘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음악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예술가들에 대한 측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줄거리로 돌아와서 길은 자정이 될 때마다 자기가 그 시간여행을 했던 그 거리로 다시 가서 똑같이 오래된 자동차들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여행을 계속해요. 몇 번 정도 하다가
아드리아나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아드리아나는 쉽게 말해서 약간 신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몹시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생각과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일단 배우가 되게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아하다? 사랑스럽고 우아하다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은데 이 아드리아나는 그래서인지 그 시대 다른 예술가들의 뮤즈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의 예술가들 과거 회상 장면에서 나오는 거의 유일한 가상인물인데요. 뭐 피카소와도 연인이 됐다가 해밍웨이랑도 잠깐 만났다가 뭐 길 남자 주인공 길이랑도 약간 썸 탔다가 뭐 이런 서양은 되게 자유롭죠. 자유로운 것 같아. 공감하기 어렵지만 그 점은 아무튼 그런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합니다. 길과 처음 만난 대화에서 아드리아나는 나는 벨 에포크라는 시대가 자기의 로망이에요. 나는 이런 시대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고 길은 1920년대 아드리아나가 살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나는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몹시 만족해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벨 에포크 시대라는 단어를 좀 낯설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어로 좋은 시절, 벨, 좋은, 에포크,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벨 에포크 시대는 1890년대를 의미합니다. 약간 스포긴 한데 뭐 어차피 이미 스포 많이 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나중에 아드리아나도 길과 같이 시간여행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네. 1920년대 배경에서요. 1920년대에서 시간여행을 하니까 그때는 1890년대 그 아드리아나가 좋아한다는 벨 에포크 시대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벨 에포크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술가들은요. 그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르네상스가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과거가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모두가 현재는 그냥 그렇고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 현재 지금은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힘들고 좀 따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만나면 대학 때 얘기하고 이렇게 맞아. 어릴 때 얘기하고 하는 게 재밌잖아요. 맞아.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이미 완성된 아름다운 작품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따분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뜨개질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 땀 한 땀 떠갈 때는 지겨워 이거 왜 괜히 시작했나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되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또 길의 책을 그러니까 길이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파리에서 소설을 쓰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거트루드 스타인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수호자 유명한 비평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1920년대 배경으로. 그 사람이 당신 글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구부려져 있지 말고 패배자처럼 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위대한 비평가에게 이런 좋은 피드백을 받다니 엄청 영광스럽겠는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리고 그 소설을 또 읽은 해밍웨이가 또 자기 소설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런데 이 주인공은 왜 애인이 바람 피는 걸 모르지? 이거 엄청난 스포다. 그죠? 모든 걸 다. 이런 대사를 봤을 때 길은 아마도 자기 이야기를 소설로 적은 것 같아요. 자기의 현재, 그러니까 길이 소설로 적은 자신의 현재가 내가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흥미, 즐거움, 새로움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길이 어떤 생각이 들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또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나 기대는 누구나 갖고 있죠. 또 내가 겪고 있는 현재도 그런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현재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경이나 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저 좋네요. 그저 나의 현재라는 건 빌드업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말미에 결국 길이 선택한 건 현재고 자정이 울리는 종소리가 들리지만 길은 다시 그 거리로 가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죠. 오. 그때 길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바로 새로운 바람난 여자친구 버리고 새로운 여자친구가 바람났나요? 아까 얘기했 아, 그래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지막 장면이 과거의 것 그러니까 약혼녀 여자친구가 약혼녀였거든요. 약혼녀 이네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것 정해지지 않은 뭔가 불투명하고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를 선택했을 때 그 새로운 그러니까 아가씨도 새로운 것 그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야 되니까요.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것을 선택했을 때 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좋네요. 좀 명언충 같나요? 저 아주 좋아합니다. 명언충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의 과거? 제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이의 과거의 시대 이런 걸 동경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제 자신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의 미래를 동경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내가 걔 되게 선망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바라는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저는 따분한 현실을 견뎌내야 돼요. 그치.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네, 둘째가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지금 하는 육아를 견뎌내야 하고 또 내가 멋있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스펙을 쌓고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그 길이 만나게 된 새로운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네. 그 아가씨가 사실 길의 현재 그러니까 이네즈 만날 때 이렇게 길 가고 오며가며 하면서 만나게 되는 상점 아저씨 아저씨 큰일 나지 상점 아가씨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내가 새롭게 하게 되는 불투명한 그 무엇도 결국엔 내가 지나온 것 내가 현재에서 만났던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뜬금없이 새로운 그래. 인연이 시작되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종종 내가 뭐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상점 아가씨 눈빛이 진지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아가씨는 이미 관심이 있었던 건가? 그래가지고 눈빛이 왜 이렇게 진지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끝까지 잠깐 보셨나 봐요? 네, 잠깐만 봤어요. 끝까지 못 봤는데 다 얘기해버렸구나. 네, 지금 다 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견디고 이루어내다 보면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의 벨 에포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결론을 좋습니다. 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추천 이유를 한 번씩 더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미드나잇 파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평소에 서양 예술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가볍게 그 1920년대를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식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나 한밤중에 웹툰 보고 뭐 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하고 공부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순간에도 공부를 하시는군요. 멋집니다. 뭐 이렇게 밤을 아깝게 보내지 마시고 그 작품에 나오는 작가들과 작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 작품들, 그러니까 다음에 밤샐 때는 자기 싫을 때는 그 소설이나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재생하시고 5분 안에 당장 파리로 떠나고 싶어질 거예요. 파리행 비행기를 찾아보고 이제 구글어스 이렇게 가보고 하느라고 밤을 더 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의욕적인 것들이 최소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시 후 닥쳐올 출근에 대해 힘을 보태줄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미드나잇 인 파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센티한 새벽 감성과 아주 조화롭고 적절하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죠. 눈물 한번 흘려줘야 돼. 수건으로 한번 닦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수건까지 필요해요? 아니 새벽이 참 무섭잖아요. 이때 왠지 모르게 외로워지고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발길질하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은 나에게 실망했던 순간들이나 아쉬웠던 모습들이 진짜 무슨 줄줄이 소세지 마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맞아.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잖아, 새벽 때는. 그럴 때 이 영화를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가드너의 우당탕탕 인생을 스크린으로 우리가 간접 체험하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유명하고 잘 나가는 저 사람들조차도 저런 시간들을 견디고 일명 존버하면서 현재 그 존버의 시간이 있기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구나 하면서 위로도 얻고 앞으로의 삶의 원동력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병주 속에서 넘어지거나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화긴 하지만 꽤나 주제가 비슷하게 맞아요. 결론이 나오네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와 미드나잇 인 파리 두 작품 중 주간 박스 오피스에 올라갈 첫 번째 작품은 무엇일까요? 두 분 선택하시기 전에 PD님, 작가님 짧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박스 오피스의 니니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박스 오피스 조조 작가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박스 오피스에 올라갈 첫 번째 작품은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왜 이 영화를 고르셨나요? 저부터 말해볼게요. 그 두 작품이 감상 포인트가 각각 달라서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을 찾아서는 작품이 끝나고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미드나잇 인 파리는 감상시에 눈요기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좀 더 궁금한 작품은 행복을 찾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니, 여운이 남으면 안 되지. 빨리 자야 되는데 즐기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평소 제 취향은 좀 더 그 행복을 찾아서에 가깝고 새벽이 지나는 그 아쉬움을 잘 달래주면서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얄밉지? 정확합니다. 네. 네, 저는
저도 행복을 찾아서인데요. 제가 좀 있을 법한 이야기에 몰입을 좀 해요. 근데 이게 있을 현실주의자. 근데 이게 있을 법한 걸 넘어서 이게 현실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게 막 몰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지고 또 이 아까 그 키키도 말했듯이 파리는 이렇게 딱 보면 여행 가고 싶잖아. 맞아. 그거 보고 나면 막 여행 정보 찾아보느라 잠을 못 잘 것 같아. 자야 되는데 날리는 거지, 그냥. 그냥 그날 밤 꼴딱 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행복을 찾아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이런 감성 파괴자들. 주간 박스 오피스의 첫 번째 영화는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조금씩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저희 첫 번째 녹음이거든요. 무척이나 새롭고 설레고 긴장도 되고 이런 긴장감을 언제 느껴봤던가 싶은 맞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의 약간 지루하고 따분했던 일상에 새로운 설렘이 되었던 녹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베베는 어떠셨어요? 저도 키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 못하는 제가 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운 것 같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좀 대본을 좀 하면서 많이 되돌아봤어요. 내 인생을. 어디서 코가 끼인 건지 생각해 보셨군요. 그렇게 생각해보기도 하고 아 이거는 그래 나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었어요. 앞으로의 몇 번 남았죠? 더 남았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추천 영화를. 저희의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에 딱 맞는 추천 영화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간 박스 오피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사연과 함께 DM 보내주세요. 저희는 다음 화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박스 오피스의 베베 키키였습니다. 안녕. 안녕.